네. 자,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 소득세 신고 우리 하고 있죠. 자, 그 문항 6번, 동그라미 6번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자, 김성실 씨가 우리 그 임원이기도 하면서 우리 주주이기도 하죠. 출자 임원입니다. 자, 출자 임원인데, 자, 회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택이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우리 주택, 회사 그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있대요. 자, 거기에 이 출자 임원 김성실 씨가 무상으로 살았대요. 무상으로 살았대요. 자, 여러분, 회사가 사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 직원들이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회사가 뭐 지방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지방에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원래는 만약에 뭐 서울 있는 직원인데 한 2, 3년 동안 뭐 지방에 잠깐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거주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다행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력이 좀 돼서 사택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좀 지내면서 2, 3년 동안 뭐 지방에 있는 거기서 좀 지점에서 일하다가 저 다시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게 됐대요. 그때 이제 직원이 거기서 이제 살면서 회사에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직원으로서 계속 일을 하는 건데 지방에서 뭐 그럴 때 쓸 수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 회사가 그런 용도로 직원들을 위해서 뭐 갖고 있는 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런 지금 말한 용도도 되게 뭐 합리적이죠. 뭐 당연히 그런 뭐 회사가 법인이 그런 주택은 뭐 아파트든 뭐 갖고 있어야겠구나. 충분히 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 거기에 이제 직원이 살게 하면서 뭐 조금 저렴하게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무료로 무상으로 살게 할 수도 있겠죠. 복지 차원에서. 자, 그런데 들어간 돈은 당연히 여러분 그 세법적으로 봐봐요. 법인이 그걸 송금 처리했다고 하면 좀 싸게 이제 월세를 받거나 직원으로부터 뭐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송금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송금으로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죠? 그죠? 그게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사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직원이 이제 업무차, 거기서 이제 그 업무를 보면서 그걸 이용한다면은, 뭐 그걸 좀 월세를 싸게 받거나, 뭐 사택 유지비를 뭐 이제 회사가 부담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회사의 송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내가 이 회사에 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너 법인 돈 많잖아. 저기 뭐 강원도 어디에 되게 뭐 물 좋고 산 좋은 데다가 여기 뭐 콘도 이런 거 하나 사라. 콘도 이런 거 하나 사고 내가 여름에 휴가차 뭐 놀거나 아니면 몇 달 동안 거기서 좀 놀겠다. 거기서 해서 뭐 동방에 가서 리프팅도 하고 놀 콘도에서 살면서 놀겠다. 이런 용도로 하라고 하면 이게 이 법인한테 영향을 되게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법인이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아까 말한 케이스처럼 업무상 우리 법인을 일을 하면서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어떤 법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세법은 그런 경우에는 좀 제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 사택 관련 정리라고 해서 요 박스 있죠? 박스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사택 관련 정리, 이론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론 정리. 자, 여러분 요 기준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기준이 1번 출자 임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사택 유지비 이런 거를 부당하게 보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무슨 강원도의 콘도 뭐 이런 데 좋은데 펜션 사. 나 거기 가서 놀 거야. 라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출자 임원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직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내가 회사에 나 격리팀에 뭐 인사팀에 뭐 그 10년 차 뭐 어떻게 뭐 과장 뭐 대리인데 그 나 저기 뭐 가 놀고 싶으니까 저기 나한테 좀 줘.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휴양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을 해서 뭐 되면은 거기 가서 잠깐 놀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복지 차원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뭐를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 당연히 직원이라면은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자, 출자 임원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종업원, 이게 방금 말했던 그냥 일반적인 직원을 말하는 거죠. 직원은 그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전자의 케이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회사의 사택을 그냥 우리가 지방 출장이나 뭐 지방에 어떤 발령이 나가지고 일하게 되는 그때 이용하는 상식적인 케이스인 거야. 이게 직원이 쓰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 비출자 임원은 기본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없다고 봅니다. 뭐? 여러분, 아까 일단 우리가 좀 헷갈릴 텐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직원, 종업원은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회사에. 콘도사, 펜션사 이렇게 할 수 없는 걸로 봅니다. 자, 임원 중에서도 출자 임원, 출자 임원. 그러니까 임원이기도 하면서 주주이기까지 한 경우 있죠. 영향력이 엄청 센 거야. 내가 대표이사 예를 들면 대표이사이기도 하면서 주주이기까지 하대. 그러니까 야 회사한테 야 회사 너 꼼짝 마 펜션 사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나 거기서 살 거야. 네가 돈 내 이렇게 회사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밑에 2번 비출자 임원이라면은 단순하게 그냥 대표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감사나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 그것만으로는 그 지위만으로는 그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는 거야. 보통은 일반적으로 법인한테 회사한테 그렇게 펜션을 사라 마라까지의 의사결정은 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세법은 그냥 그렇게 본다는 걸 본다고 우린 봅시다. 그래야지 수험적으로 편해요 외우기. 자 정리 끝. 직원이라던가 비출자 임원이긴 하지만 주주는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번 케이스부터 정리할게요. 그런 케이스라면은 만약에 회사가 부담한 사택 유지비 어때? 법인은 어때요? 세법은 오케이 송금으로 인정해줄게 합리적이다. 송금으로 인정. 그리고 니은 요것도 만약에 월세를 만약에 회사가 받는데 직원한테서 혹은 임원이긴 하지만 주주는 아닌 비출자 임원에게서 월세를 원래 한 달에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만 받기로 했대요. 여러분 지금 그것도 여러분 어때? 복지잖아 복지. 지금은 합리적인 케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하면서 그냥 지방에 발령 나가지고 하는 건데 뭐 그거 좀 싸게 받는 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 그죠? 그 경우입니다. 시가 100만 원에 미달하게 싸게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은 세무 조정을 할 게 없습니다. 즉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또 법인세에서도 계속 말할 겁니다.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당하지 않아. 그거는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사택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줘야지. 오케이? 그리고 시가 보통 옆에 펜션은 100만 원 펜션이나 옆에 사택은 100만 원 받는데 우리는 직원들이 가서 일하느라고 쓰고 있으니까 싸게 받거나 아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세법에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세무 조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밑에 빨간 박스 보세요. 곰돌이 옆에 있는 거 뭐다? 이거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임원이야. 임원인데 주식도 조금 갖고 있어. 조금. 그 경우는 뭐다? 아 그래 주식 조금 갖고 있는 거 그거는 그렇게 회사에 영향을 크게 끼쳐가지고 펜션을 사라 마라 너 나한테 그 펜션 사서 내가 살 거야 라고 할 수 없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비출자 임원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뭐다 그게? 소액주주 즉 지분율 1% 미만의 소액주주인 경우는 출자 임원이긴 해. 임원이기도 하면서 주주이기도 해. 하지만 영향력이 크지는 않아 라고 봐서 사택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택 유지비 소액 주주인 출자 임원한테 가는 쓴 사택 유지비는 송금으로 인정. 시가 미달 임대료를 받았다면 세무 조정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즉 종업원 그리고 비출자 임원 그리고 소액주주인 출자 임원 너희들은 힘없어. 이게 2번 케이스인 거예요. 정리하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1번이 나쁜 놈이라는 머릿속에 딱 가져봐.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나쁜 놈이라는 표현은 좀 봐주세요. 자 출자 임원 너 임원이면서 소액주주도 아니라서 주식도 많이 갖고 있잖아 너.
그런 출자 임원이에요. 그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저기 동강 보이는데 좋은 데다가 펜션 하나 사봐라 회사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갖고 가서 논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의 청소하고 관리비다 여러 가지 다 회사가 그걸 부담했대 사택 유지비. 그러면서 회사 법인 입장에서 사택을 제공한 법인 입장에서 법인세 신고할 때 송금이라고 썼다는 거야. 즉 비용 처리했다는 거지. 그 세법이 보면서 웃긴다는 거지. 너 씨, 회사 너 그거 송금 처리 내가 해줄 것 같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해요. 비용 처리 안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만큼은 여러분 이게 뭐다? 너 이거 현금으로 그 주주 출자 임원한테 주주이면서 임원인 출자 임원한테 보너스 준 거하고 똑같잖아. 원래라면은 걔가 돈을 냈어야 되는 거를 법인 네가 왜 내냐? 송금으로 인정 안 해. 그리고 그 금액만큼을 귀속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그만큼을 출자 임원한테 현금으로 준 거하고 똑같잖아. 보너스 준 거잖아. 그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인정상여입니다. 인정상여. 인정상여. 명목은 상여가 아니죠? 명목은 상여가 아니잖아. 그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너스 돈으로 준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만약에 출자 임원이 이 사택 유지비를 본인이 내고 회사가 그거를 출자 임원한테 입금해 줬다고 생각해 봐. 그건 뭐야? 보너스잖아. 보너스잖아.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 나쁜 놈아. 만약에 나쁜 놈인데 이놈이 출자 임원이 나쁜 놈인데 자, 원래 옆에 있는 동강 옆에 있는 펜션은 100만 원 받아요, 월세를. 그런데 아예 안 받거나 20만 원, 30만 원만 받을게라고 하면 여러분 시가는 100만 원인데 30만 원만 받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나중에 법인세법에서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부당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잘 봐. 회사가 이게 펜션을 만약에 샀다고 해.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 줬다고 해봐요. 수익 사업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월세를 시세대로 받았겠죠. 시가대로. 그럼 100만 원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이 회사의 수익이 됐겠죠. 그리고 그만큼 세금을 냈겠죠. 그 100만 원에 대해서. 맞죠? 동의하십니까? 맞죠? 그런데 이 출자 임원이 회사하고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월세가 100만 원 시세만큼 받지 않고 싸게 받았거나 아예 안 받았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다면 100만 원만큼을 수익으로 잡았을 거고 입금이 처리되니까 그만큼에 대한 법인세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특수관계인한테 싸게 지금 월세를 받았죠. 수익이 그만큼 작아졌잖아. 반대로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 그만큼 손해야 아니야? 손해죠? 지금 아까 기업의 사택 유지비는 돈을 아예 그거를 비용을 부담한 거니까 그거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기업 같은 경우는 비용을 아예 회사가 부담한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받았어야 될 수익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기업은 비용으로 처리한 거고 니은은 입금을 작게 수익을 작게 계산한 거지. 결과적으로 둘 다 똑같아.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결과잖아. 이걸 놔두면. 동의하세요? 기업 사택 유지비나 니은 시가 미달 임대료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가만히 만약에 세법이 둔다고 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거야. 뭐 한다고? 출자 임원 사택 유지비 대주고 시가보다 작게 월세 받으면서 받느라 세금을 적게 내는 거지. 세법은 이걸 어떻게 본다고? 이 부당한 놈아. 이 행위를 부당하게 본다고요. 이게 바로 부당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법인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부당하다는 게 우리가 무슨 야이 나쁜 놈아를 제가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그냥 감정을 실은 겁니다. 감성세법으로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고 부당하다는 거는 뭐다? 세법적으로 보자면은 회사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부당하게 낮춰서 안 내려고 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부당한 걸 그냥 두면 됩니까? 부당하게 세금을 계산했다는 거지. 그게 부당행위 계산이잖아. 그 부당한 행위로 계산한 세금을 부인하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무작정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뜻을 이해 한번 음미하세요. 음미. 부당하게 회사가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를 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 그 계산한 세금을 적게 계산했지 그게 부당행위 계산이야. 그걸 세법은 어떻게 한다고? 부인하겠다는 거야. 부인하고 야 너 세금 새로 계산하자 우리 세금 계산 새로 하자. 그게 바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입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기 딴 데는 100만 원 받는데 우리 회사는 30만 원만 받았다라고 하면 월세 매달 70만 원만큼을 회사는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계산했죠. 그걸 부인하겠다. 새로 계산해야 되니까 입금 산입 야 70만 원. 너 이놈 왜 70만 원만큼 세금 안 내려고 그래? 입금 산입 70만 원 할 거야. 70만 원만큼에 대해서 세금 더 내. 라고 법인세 신고할 때 한다고요. 그죠? 그게 바로 인정상여라고요. 지금 하는 게 다 인정상여예요. 자, 형식은 보너스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7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이 출자 임원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입금 산입 70만 원 상여가 되는 거야. 입금 산입이라는 것 자체를 하면 요 앞에 입금 산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 법인세 과세 표준이 늘어나서 법인세를 법인은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상여라고 하는 거는 뭐다? 그 귀속 누가 이 70만 원 가져갔냐라는 거야. 회사 안에 70만 원이 안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너 이거 왜 안 받았어? 부당하게. 너 안 받았지만 받은 걸로 볼게. 그게 바로 입금 산입이야. 그러나 70만 원만큼 결과적으로 안 들어왔죠? 이게 사회로 유출돼서 없는 거예요. 사회 유출된 거죠, 이게. 회사 외로 유출돼서 누가 가져간 거야? 누가 가져갔죠? 출자 임원이 가져갔죠. 그 사람한테 귀속됐죠. 그 사람의 귀속을 밝힌다. 소득처분. 누가 가져갔는지 귀속을 밝히는 게 소득처분이잖아. 상여로 보겠다는 거야. 보너스. 출자 임원이 상여, 보너스로 가져간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 그게 바로 인정상여라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이거라고요, 이거. 됐죠?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제 강의가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둘 다 나중에 법인세 문제 할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그때 부당행위 계산할 때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동안 쭉 부당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느낌만 받으면 돼. 아,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뭐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 같다. 보너스로 처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법인 입장에서는 빨간색은 법인이죠. 법인 입장에서는 자, 좀 지우고 자, 법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송금불산입, 입금 산입. 여러분 이건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송금불산입이나 입금 산입은 법인세 신고 조정 우리가 세무 조정할 때 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입금 산입이나 송금불산입 똑같은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택 유지 비용을 부인하는 게 송금불산입이에요. 결과적으로 과세 표준이 늘어나죠.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야. 그리고 입금 산입은 뭐야? 아까 전에 예를 들면은 회사가 입금 즉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은 만큼을 입금으로 처리하니까 입금에 넣겠다는 거잖아. 들립 입금에 산입하겠다는 거죠. 계산할 때 더 넣겠다. 산입. 입금에 산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세 표준이 커져서 세금을 더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송금불산입 비용이 부인되나 입금 산입 수익이 커지나 결과적으로는 과세 표준이 커지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둘은 세법적으로는 세무조정할 때 똑같이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강의를 하는 이제 입장이고 여러분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법의 과세 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더라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인될 때는 송금불산입이라고 적어주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요. 입금 산입이라고 적는다고 틀렸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택 유지비라는 송금 비용 처리한 거를 부인해서 비용이 과세 표준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스토리를 짜서 공부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송금불산입과 입금 산입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송금불산입 칸에 입금 산입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구별해서 적는 걸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빨간색은 지금 사택을 제공한 그리고 월세를 적게 받은 법인 입장에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한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법인세에서 많이 할 거야 이것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이 개인이 지금의 주인공이잖아. 사택을 제공받았어. 사택 유지비를 회사가 내줬어요. 회사가 월세를 나한테 싸게 받아서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는 이 경우에 어떻게 소득세 처리를 할 것이냐. 지금 그거죠. 자, 아까 전에 여러분 여기서 사택 유지비에서 송금불산입 상여를 했죠? 인정상여를 지금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 아까 말했잖아. 이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대신 내준 사택 유지비
세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야, 그거 왜 소득세, 개인이 소득세 내는 개인이 부담해야 될 거를 법인이 냈냐? 법인의 비용 부인할 거야. 송금불산이. 그리고 개인 너 그런 혜택을 받은 개인 너 소득세 부과할 거야. 총급여 돈 받은 걸로 볼 거야. 총급여에 포함할 거야. 오케이? 시가 미달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너 왜 받을 거 안 받았어? 입금에 산입할 거야. 돈 받은 걸로 간주할 거야.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니까 부인할 거야. 그 잘못된 계산 부인할 거야. 그리고 상여로 처분했죠? 인정상여야. 이것도 형식적으로는 보너스가 아니지만 이거 실질적으로는 상여 보너스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 근로소득으로 볼 거야. 총 급여에 넣을 거야. 우리 사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지금은 그죠? 요 문제 자체만 풀 때는 지금 사실 요 부분만 설명해도 풀 수 있어요. 그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법인세 문제가 우리 더 많잖아. 문제 1번은 소득세 신고 30점, 문제 2번 30점, 문제 3번 40점, 문제 2번, 문제 3번 다 법인세 문제예요.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 봐두면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법인 쪽에서 어떤 세무조정이 일어났고 그 세무조정이 가진 의미가 뭔지, 그죠? 송금이 부인됐고 송금이 부인돼서 과세 표준이 커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뒤에 소득처분 사회로 유출됐다는 거야. 사회 유출은 여러 가지가 있죠. 상여, 뭐 배당, 뭐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없어진 만큼 들어올 게 안 들어왔거나 없어진 만큼이 비용 처리해서 없앤 만큼이 어디로 누가 가져간 걸로 본다는 거야. 지금 직원이나 임원, 그죠? 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넣어서 이 소득세도 물리겠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 정도 이론 정리가 된 것 같고 5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짧은 한 줄을 보고 지금 강의를 20분째 했지만 여러분께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회사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월세 안 했다는 거야, 그죠?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600만 원만큼 맞죠? 요거 근로소득이잖아. 근로소득 요거 밑에 있는 두 번째 케이스지. 시가 미달 임대료 아예 한 푼도 안 받는 것도 시가에 미달한 걸로 봅니다. 당연히. 자, 50만 원 월세를 한 푼도 안 냈대 얘가. 다 회사가 내줬다는 거야. 그만큼은 회사 입장에서는 얘는 법인세는 입금 산입할 거고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600만 원 상여할 거고 이 소득세 김성실 입장에서는 600만 원이 총급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보니까 600만 원만큼 이득을 받잖아 지금. 됐죠? 6번 됐고요. 7번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인데 월 15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래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가 1년치가 180만 원인데요. 자, 밑에 여러분 정리한 걸 볼 겁니다. 밑에 정리한 걸 같이 보시죠.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예요. 1년에 180만 원 지금 있네요. 자, 180만 원만큼 이제 이 사람이 이득을 받는데 이 중에서 비과세되는 만큼은 빼줍니다. 아까 전에 이런 뭐 있었어요? 아까 식대나 우리 그 자가 운전 보조금 이런 거 자가 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식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또 말하면은 현물 음식으로 받는다면은 금액 상관없이 전부 다 전액 비과세. 이 두 번째 경우 만약에 현금으로 받는다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세 번째 경우 현물 음식도 받고 돈도 받는다면은 음식은 전액 비과세, 현금은 전액 과세예요. 됐지? 이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 총 급여에 들어가는 금액은 뭐였어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져요. 분리과세 근로소득도 빠진다고. 총 급여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7번 항목이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로 180만 원만큼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빼고 나머지를 총 급여에 넣어야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뿅 떠올라야 돼요. 자, 일단 정리할게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인 거예요. 회사가 이제 이 직원한테 주는 그 금액 중에 복리후생적으로 그런 성질이 있다면 일정 부분은 비과세로 하자라는 게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다음의 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말이 긴데 여기 색연필 우리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 사용자라고 하면 여러분 회사를 말합니다. 사용인이라고 하면은 직원을 말하고
다시 한번 뭐 사용자자자자라고 하면 회사사사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든 외워야 돼. 헷갈리면 안 되잖아. 사용자가 회사 아잖아. 사용자 회사 사용자자자 회사사사 아니까 사용자 회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 뭐 당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해주세요. 사용자가 딱 보는 순간 회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야. 이게 종업원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익자래. 어떤 보험을 어떤 돈 내고 나중에 뭔가 보험료를 지급받을 요건이 됐을 때 그걸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 그러니까 이 혜택은 종업원이 볼 겁니다. 종업원이 볼 건데 회사가 그래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걸 일부 내가 내줄게라고 회사가 이 직원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득을 볼 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신탁이나 보험에 대해서 회사가 내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되게 마음만 들어도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회사한테 비과세 근로소득 우리 이만큼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거니까 비과세 뭐 좋은 거니까 우리 소득세 내는 개인 입장에서도 그만큼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봐줄게 라는 겁니다. 여기 볼게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에서 연 70만 원 이하까지는 연입니다. 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식사랑 그 자동차 그거는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거는 월 기준이었잖아. 월 25, 월 10 이랬는데 요거는 연입니다. 1년에 70만 원까지 70만 원 이하의 금액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준 부담하는 보험료 단체 환급 보장성 보험료 요거 보험료 중에서 연 70까지는 비과세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여러분 여기 부라는 거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조건인 겁니다. 정부 할 때 뭐 그런 말이 아니고 단체 환급 조건의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야. 알겠죠? 요걸 해석하면 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일단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이란 보험의 만기가 있겠죠. 그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고 두 번째,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위에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여러분 저도 보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대략적으로 어떤 개념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돼요. 정말 세세하게 무슨 약관 이런 것까지 지금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 개념 이 용어가 너무 낯서니까 머릿속에 잘 안 와닿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개념만 우리 함께 봅시다. 순수 보장성이라는 말은 여기 순수하다는 거는 뭐랄까?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1년에 예를 들면 막 100만 원씩 한 10년 동안 넣는다고 해 봐요. 그러면 10년이니까 뭐 10년 동안 100만 원씩 10년이니까 1000만 원을 납입하겠죠. 자, 이 보험은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입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내가 낸 돈 있죠. 100만 원씩 10년 동안 1000만 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정말로 내가 뭔가 다쳤을 때 내가 뭔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내가 불의로 내가 본의 아니게 누군가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거나 이럴 때 그거를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 주는 게 이 보험의 목적인 거예요. 돌려주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순수 보장. 이 보장 있죠? 이런 다쳤을 때 돈 주고 이것만이 이 보험의 목표야. 나중에 돌려주는 거 하나도 없다고.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그게 순수 보장. 조금도 여러 저축의 성격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돌려주는 게 없다고. 그게 바로 순수 보장성이라고 하는 거고 밑에 단체 환급부 보장성은 아까 환급부 할 때 부가 조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환급해주는 조건의 보장성 보험인 거지. 이건 뭐냐 하면 보험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사고가 났거나 내가 사고를 냈거나 이럴 때 나한테 어떤 거를 보장해 주기는 한다고.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 가입자한테 수익자한테 뭔가 돈을 줘요. 어떤 요건이 충족했을 때. 자, 그거는 기본이에요. 보험이니까.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뭐다? 여기 환급부. 환급은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돈을 준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이 뭔가
보험의 요건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떤 뭐 사고를 내거나 어떤 내가 사고를 뭐 당했거나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료를 준다라는 게 기본적인 보험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만기까지 아무 사고도 없이 무사히 그냥 10년이 지났어. 응? 그 10년이 지났을 때 보험의 만기가 됐을 때 돈을 일정 부분 돌려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이해되세요? 10년이 만기라고 하면 그 10년 사이에 어떤 사고가 터졌어. 그럼 당연히 돈을 주겠지. 이게 보험이니까. 근데 10년 동안 너무 다행히도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났대요. 그럼 100만 원, 100만 원 10년 냈으니까 1000만 원 중에서 일부분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나한테 돌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환급부 보장성입니다. 환급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죠. 환급 조건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읽어보세요. 만기에 뭐 내가 납입한 보험료 1000만 원. 그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만기에. 알겠죠? 여러분, 요 조건은 알아두세요. 납입보험료가 지금 100만 원씩 10년이니까 1000만 원이죠. 여러분, 만약에 10년이 지났을 때, 만기가 됐을 때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이자를 붙여서 주게 되면 여러분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이건 저축 상품하고 똑같아. 금융 상품이 된다고. 맞죠? 이자를 주잖아, 그 경우는. 그거는 여러분 지금 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경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금융소득으로 갈 겁니다. 이자소득 쪽으로 갈 거야.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 지금 우리는 그거를 건드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거는 여기에 만기의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만기의 납입보험료 100만 원, 10년,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만기에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금융상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 거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를 넘어서 너무 어렵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이게 가지는 이 문장이 가지는 의미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아, 만기의 납입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아니라는 게 그런 의미겠구나. 만약에 만기의 납입보험료를 초과해서 만약에 만기돼서 환급한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동의하시죠? 동의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동의해 주세요.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만기에 내가 납입했던 납입보험료들의 초과하진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분 조금 돌려주는 게 있겠거니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제가 지금 말했던 거, 이 보험에 대한 설명했죠.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이거에 대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는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를 그 중에 낸 것 중에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다. 연 70만 원. 사실 이게 중요해.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 딱 이렇게 한 줄 나올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단체 환급 보장성 보험료 1년에 180만 원을 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뭐다? 7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제가 지금 보험료다, 뭐 순수 보장성이다, 환급부다 이거는 그냥 듣고 아 그래 저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냥 개념이 그런 거겠구나. 아예 환급되는 거 없이 만기에 그냥 만기 종료되면은 사고 없이 종료되면 한 푼도 못 받는 게 순수 보장성이고 사고가 나면은 돈을 당연히 지급하는데 그 만기까지 사고가 없이 그냥 다행히 종료됐을 때 일부분이라도 환급되는 게 환급 조건부 보장성 보험이구나. 그냥 이 정도 개념만 방금 정리됐죠? 짧게 이 정도만 머릿속에 그냥 오면 끝입니다. 그것만 보면은 잘 읽혀지잖아 이게. 단체 환급부 보장성. 아 환급 조건이 일부 있는 보장성 보험이구나. 땡입니다. 땡. 이것만 알면 그냥 오케이라고. 됐죠? 이 중에서 아 그게 그런 게 있었는데 뭐다? 그건 회사가 부담한 게 있다면 연 70만 원까지는 비과세겠구나. 그것만 알면 돼. 180만 원 중에 7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총 급여 이 사람 지금 김성실 씨의 총 급여에 얼마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110만 원. 오케이. 잘했습니다. 답 적을게요. 다 됐죠? 밑에 따로 없죠? 됐습니다. 정리 잘하셨고 28페이지 마지막에 보세요. 이 두 개 6번 7번 사택 제공의 이익 600만 원이고 여러분 우리 김성실 씨 아까 우리 저 풀 때 안 했는데 23페이지 아까 요거 했네요. 김성실 씨가 여러분 여기 23페이지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제일 처음에 요거 말했잖아. 출자 임원이었네. 그런데 뭐라? 소액주주는 아니네. 제가 아까 전에 목 터져라 얘기했던 여기 이놈이잖아 이놈. 출자 임원인데 소액주주인 아니니까
1%를 이상, 1% 이상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액 주주인 출자 임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다?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막 펜션 좋은데 사, 나 거기서 막 놀 거야, 막 이렇게 영향력을 나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거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지금 제재가 필요한 경우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라는 거야. 여기 이 말이 소액 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이라는 게 항상 그런 의미라는 거야. 밑에 사택 유지비 송금 불산입니다라는 거. 처음에 문제 나왔던 게 복선인 거지. 복선. 딱 출자 임원, 소액 주주 임원은 아님. 요걸 읽는 순간 아 교수님 이번 회차에 사택 유지비를 내셨나 보네요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아주 훌륭한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수험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답 적겠죠. 사택 제공이 600만 원은 뭐 소액 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이니까 사택 제공 이익은 600만 원은 전부 다 이 사람의 총 급여에 포함한다 라는 거죠. 7번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는 이게 18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까지는 연 7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반대로 말하면 연 7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총 급여로 보니까 돈 받은 걸로 보니까 110만 원만큼이다. 110만 원만큼 총 급여에 포함한다. 비과세 부분은 빼고 110만 원에 대해서는 총 급여에 가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물 좀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8번 이제 8번 항목입니다. 자, 직무 발명 보상금. 우리 김성실 씨가 뭐 다양하게 재능이 다양하네요.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고 회사 다니면서 회사 관련해서 직무 발명 보상금을 500만 원 받았대요. 자,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 정리한 거 밑에 보세요. 이론 정리. 자, 직무 발명 보상금, 직무 발명 보상금 읽어보겠습니다. 종업원 등이 임원 포함이에요. 종업원 등이 재직 중에 받는 지금 일하고 있죠. 재직 중에 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하고 나서 만약에 받는다면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 중에 받았다면은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발명을 통해 가지고 그게 계속 회사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면은 회사가 고마워서 내가 퇴직하고 났더라도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잖아, 충분히. 그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거야, 이 사람의. 자, 근데 빨간색도 중요해요. 얼마까지 비과세다? 이거를 되게 좋은 장려할 만한 거잖아요, 그죠? 뭔가 발명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혁신을 이뤄내가지고 회사에 도움이 크게 됐다는 거니까 장려할 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연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연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여러분 이런 거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암기가 필요합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 혹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연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근데 이 사람 어때요? 딱 500만 원 받았지. 연에 1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비과세야. 이거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겠죠, 이 문제.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입니다. 적을 게 없어요. 8번은 점만 찍으면 됩니다. 9번 경조사비. 경조사비로 받은 게 있는데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고 딱 명시를 해주셨어요. 요 세법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래요.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총급여 근로소득인데 비과세여서 뺀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애초에 경조사비로 받은 거야. 30만 원은. 그러니까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지 마세요. 총급여에 들어가는데 비과세이기 때문에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답에 안 적는 게 있죠. 지금 이게 8번이잖아. 500만 원이 여러분 근로소득은 맞아요. 맞잖아. 재직 중에 직무발명 보상으로 받았으니까. 하지만 세법이 혜택을 줘야겠다는 거야. 그래야지 장려할 거 아니야. 이 직무발명 보상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야. 그래서 8번에는 적지 않는 거야. 이 9번은 경조사비인데 사회 통념상 이 정도는 뭐 받아도 뭐 타당하지라는 금액인 거잖아. 이거는 애초에 근로소득이 아닌 거죠. 근로하고 상관없잖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밑에 보세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고 딱 명시해줬잖아 지금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30만 원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9번에 점으로 적을 거예요.
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1번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경조금인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섰어 지금 막 이거는 여러분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또 수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 뒤에 나올 겁니다. 경조사비 명목은 경조사비인데 야 사회통념상 이거 너무 지나치잖아 라는 거는 이미 판단이 돼서 우리한테 주어진다고요. 알겠죠? 우린 지금 요 문제 한정된 시간 안에 보는 이 그 시험이기 때문에 활자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야 어디까지가 타당하고 어디까지가 통념상 타당하지 않지? 이런 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문제 이렇게 주실 겁니다. 만약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금액이라면은 경조사비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알아둡시다. 자, 됐고요. 2번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법 소정 방법으로 적립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나중에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지금 적립하고 있어. 회사가 돈을 이번 달에 월급 쪽으로 준 거는 맞지만 나중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거라서 지금 이건 어차피 이 사람이 못 써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꾸준히 쌓아두고 있대.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지금 보지 않는 거예요. 요건 그냥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문제화된 건 아니고 이런 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다라는 거고 그냥 여기 칸이 좀 남아서 약간 곰을 한 마리 크게 한번 아까 전에 꼬맹이 곰 있었죠? 이론 정리할 때 지금 크게 한번 나오려고 여러분 이렇게 지면 낭비지만 그래도 여기 애매하게 사이즈가 크게 비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에 8번, 9번. 자, 8번 직무발명보상금은 적을 게 없어. 점입니다. 점. 이거는 뭐?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이기는 하지만 동그라미지만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라서 딱 500만 원이잖아 지금 받은 게. 그래서 적을 게 없는 겁니다. 점이야. 9번 같은 경우는 뭐다? 사회통념 안에 있는 경조사비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점입니다. 근로소득 자체가 아니야. 사회통념 안에 있는 경조사비 받은 거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항을 9번까지 다 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다 했죠? 지금 30페이지입니다. 총 금액을 지금 구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2번에 여기 두 번째 근로소득 공제액은 뭐다? 문제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참고 자료에 있었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 살펴봤듯이 총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를 얼마 해줄지가 달라져요. 연동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을 우리가 찾아내고 나면 여기 근로소득 공제액은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 보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그리고 소득세 누진세율 기본세율도 다 주어지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다 더하면 얼마죠 여러분? 다 더하면은 여기 1억 2,330만 원이에요. 총 급여가. 이 김성실 씨, 이 출자 임원의 2022년 총 급여는 1억 2,3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요걸 보고 총 급여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근로소득 공제액 산식 그대로 넣으면 돼 이대로. 어려운 거 없죠? 산식을 그대로 넣으시면은 여기 산출 근거 그냥 표 보고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거. 알겠죠? 근로소득 공제액은 얼마예요? 1,521만 6천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1번 총급여액 나왔어요. 그에 연동되어 있는 근로소득 공제액도 자연스럽게 표에서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3번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총급여액이죠 이거. 1억 2,330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액 1,521만 6천 원. 이거 빼면 그게 바로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얼마예요 여러분? 1억 808만 4천 원. 근로소득 금액 얼마? 총급여 1억 2,330만 원 빼기 근로소득 공제 식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냥 1,521만 6천 원 빼면은 얼마예요? 근로소득 금액은 1억 808만 4천 원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무릎 1번 이제
총급여와 근로소득 금액을 우리는 너무 잘 푸신 거예요. 자, 여러분 뭐 강의가 이제 뭐 기본 강의니까 이제 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강의 듣는 느낌으로 충분히 이제 시간을 투입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실력이 많이 느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의 물음 1번 총급여와 근로소득 금액을 뽑아내는 거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잠깐 쉬셨다가 우리 33페이지의 물음 2번 뭐다?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금액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